우리 과학문화융합 포럼이 11년 전에, 약 11년 전에 나름대로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융합함으로 해서 새로운 독창성과 창의성을 창출하고 그를 우리 경쟁력에다가 연결시켜서 사회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하자. 그런 비전을 가지고 출발한 지가 벌써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대덕에 오면은 대덕 특구이기 때문에 또 이제 낯익은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까 더 감사하고요. 오늘 또 이렇게 제가 잘 알고 있는 이 대덕 열린 포럼하고 과학문화융합 포럼이 함께 한다는 것, 이것도 또 큰 뜻이 있구나. 그러면서 새삼스럽게 지금 느끼게 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금년 정말로 속상한 해였고 참 불합리한 일들이 너무 많았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되는데 그러려니 생각하고 더 좋은 내년을 생각해서 우리가 잘 참고 견디면서 정말로 희망찬 내일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슬기롭게 던져서 우리 아까 지금 고전 문학을 음악을 들으면서 이 나라가 5,000년 역사를 가진 나라인데 어떤 한 파벌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런 일은 없을 거다. 튼튼한 안보 위해서 우리가 다 협심해서 밀고 나가면 뭘 못하겠나 이런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과학기술문화 포럼 또 우리 대덕 열린 포럼 연년세세 발전해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과학문화융합 포럼 저도 가끔가다 이렇게 참석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오늘 좋은 공연과 같이 하니까 역시 우리 과학기술을 하는 사람들 문화 얘기를 맨날 하는데 가까이에서 이렇게 접하고 들으면은 우리 이제 품격도 올라가고 정말 융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대덕에도 많은 변화가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대덕이 그동안에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우리도 이제 혁신하려고 특히 오늘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줄 텐데 대덕의 미래를 위해서 공간을 우리가 재구축하자, 재조성하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덕 지금 생긴 지 46년 됐는데요. 리노베이션 마스터 플랜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준비를 하고요. 50주년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전에 연구 학원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에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녹지도 많이 구축해주고 담장 안에 많은 그런 시설도 넣어주고 연구하기 좋은 환경을 뒀지만 과학기술과 그 인력들이 주변에 기업을 흘러들어가서 가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결국은 문화와 융합된다. 이것은 이제 다 우리 과학기술자들이 느끼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할까 제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도 열린 포럼 작년부터 8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제 매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에 대한 얘기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 과학문화융합 포럼도 벌써 11년 전에 선배님들이 이렇게 과학문화융합의 중요성을 아시고 이렇게 좋은 포럼을 만들어 주셨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실제 과학기술의 활동을 수행하다 보니까 문화의 중요성을 알게 돼서 과학기술인들이 네트워킹하고 만남의 장소로 하고 또 대덕의 그간의 역사를 보여주고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공간으로 꾸미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우리 과학문화융합 포럼하고 콜라보하는 포럼을 매년 한 번씩은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이제 뉴욕 주립 버팔로 대학교에서 지금 교생활 하고 있으면서 한국에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김인 부교수로 있으면서 이제 관련되어 있는 국가과학기술 그다음 환경 정책에 대한 부분으로 국가 R&D 과제를 수행하면서요. 요즘 이제 계속 새로운 신기술이 앞으로 우리나라 도시 공간 구조에 어떤 변화를 이끌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춰서요. 이제 정의라는 측면 혹은 불균형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이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이미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페이퍼를 썼고요. 실증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가장 간단하게 저의 배경은 이제 저는 이제 계량 경제학을 좀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퀀티파이 하는 게 이제 저의 이제 주 연구입니다. 그래서 모델링하고 이런 걸 가지고 퀀티피케이션하고 경제성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제 주 일인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넘어서서 철학적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될 건가에 대한 어떤 그 철학적인 담론들을 좀 담아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질문하시면 제가 뭐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 뭐 또 더 잘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저는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이 재난,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는 재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로 위주로 이제 제가 경제성 평가라고 국토안보부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계속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건가에 대해 연구하면서 이제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들어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이러한 내용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경제 성장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느냐, 특히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게 뭐냐, 현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대로 해야 우리나라가 이해를 해야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밑거름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경제 성장이라고 하면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중요한 그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뭐 임금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시죠. 소득입니다, 소득.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국가적인 지역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걸 GDP라고 그러거든요. GDP가 늘어나냐 안 늘어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부분들이 그 얼마만큼 잡을 찾아내느냐 못 찾아내느냐. 그래서 이제 이 잡에 대한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인디케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주장하는 게 잡을 늘리느냐 못 늘리느냐 이게 이제 그 핵심적인 어젠다가 되는 거죠. 그 경제 성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에 핵심적인 이슈가 되는데요. 이게 지역적으로 다 다릅니다.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이 경제 성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틀이라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시장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럼 시장이라는 건 제도가 되고 이 제도를 갖다가 일반적으로는 내버려 두면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열심히 이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가격이라는 거에 반응을 해가지고 하나의 이 틀을 만들어냅니다. 다만 이게 가만히 놔두게 되면 일반적으로 공급자가 이 가격을 갖다가 정하게 되는 독과점 형태가 벌어지게 되고 그런 그 시장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이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라는 게 제도라는 틀에서 이제 하나의 개입자로서 이 시장이 공정하게 되게끔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이 됐을 때 정부의 실패가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어떤 시장을 보게 될 때 이 잡이나 GDP 혹은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잘 봐야 되는데요. 이게 제도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될 수도 있고 또 정부의 그 개입을 통해 가지고도 실행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좀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정부는 가능한 한 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플래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개념이 뭡니까? 도시계획, 뭐 지역계획, 플래닝이라는 개념은 정부가 기본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이제 제 지도 교수님 다 은퇴하셨는데요, 미국에서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시장 오리엔티드, 마켓 오리엔티드 플래닝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플래닝이 제대로 되게끔 가야 된다라는 입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고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부는 시장의 제도를 혹은 제도 정비를 통해서 정부가 간섭을 해야 한다는 게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 플래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수정된 그 마켓 오리엔티드 플래닝을 주장하는 이제 사람인데요.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정부와 제도라는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그러면 참여자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불평등은 어디서 발생을 하게 되고 불평등이 발생해서 우리 어떤 식으로 이 부분들을 처리해야 될 건가 이게 중요한 이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요 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좀 보시면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지만 경제성장이라는 게 그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기계와 전기적인 걸 통해 가지고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만들어냈지만 우리나라는 이거를 갖다가 40년 만에 이뤄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200년간 이뤄내야 될 일들을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 계획으로 통해 가지고 이뤄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실제 저희들은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것들을 몸소 지금 다 겪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뭐가 근거가 되고 어떻게 바탕이 되는지 요거는 좀 차치하고요.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경제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하게 불균형적으로 서울이 중심이 되는 성장을 해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도시라는 게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도시라는 게 한번 성장을 하게 되면은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정부가
그 사람들을 갖다가 케어하기 위해 또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도시가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런 시그널이 신호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럼 미리 들어가 있던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얻게 되고, 늦게 들어간 사람은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 어디로 가느냐? 옆에 이제 못 사는 동네로 가게 되는 거죠. 지역 자체 내에서 불균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보여드리면, 이게 일반적으로 이게 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게 일반적인 이제 성장 패턴입니다. 한 도시가 있으면 요건 인구고요. 도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우리가 net benefit, 도시나 지역이 주는 하나의 그 효용, 제일 중요한 게 주택 가격이죠. 주택 가격은 네거티브한 요소입니다. 주택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효용이 증가하는 거고 주택 가격이 높으면 효용이 떨어지겠죠. 또 뭐가 있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운전을 많이 하니까 컨제션이죠. 컨제션이 생기면 뭐가 생깁니까? 인바이러먼털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환경에 오염을 주고 그럼 가스가 많고 냄새가 안 좋고 범죄 많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네거티브한 요소가 되는 거죠.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요소들이 다 포함이 돼가지고 우리가 내 베네핏을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측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다 모아야 되고 내 베네핏이라는 거 했을 때 사람마다 범죄에 대한 뉴욕시티, 시카고나 이렇게 걸어갈 때 느끼는 그 두려움이 얼마인지는 뭔가 측정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서베이 내용들을 가지고 추정을 해서 이런 것들을 화폐 가치화 했을 때 우리가 그런 베네핏을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뭘로 보냐면 1인 개인으로 측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인구 전체에 대한 걸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대체 어느 정도가 되면 이런 시티 사이즈에 해당하는 파퓰레이션이 맥시멈 되는 효용을 제공하느냐. 뭐 어떤 게 제일 좋습니까? 대전 같은 거 예를 들면 대전 정도 100만 정도 한 150만 되고 우리가 살 때 아파트가 아니라도 이렇게 넉넉하게 살면서 자동차 하나도 안 막히고 친구들하고 같이 만나기 편하고 이런 게 아마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가장 적정한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미드 사이즈 시티라 그러거든요. 한 중간 정도 규모의 도시 정도가 되면 효용이 맥시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학자들마다 이제 분분하고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라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성장을 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맥시멈 되는 데가 있으면 그럼 이보다 못한 조그만한 도시가 있을 거고 이거보다 큰 도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서울이라고 한번 보시죠. 서울. 여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서울이 여기 있는데 왜냐하면 서울은 천만이 살짝 넘어갔다가 줄어들다가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서울이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구는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아로 보면은 서울, 경기, 인천 2천만이 넘습니다. 40% 차지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에 지금 서울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구가 나는 이제 대전에 낙향을 해서 가가지고 이 옵티마이제이션 되는 이런 데서 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전을 딱 떠나는 순간 100만이 다 합의해가지고 떠납니다. 서울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빈 100만의 자리를 서울이 딱 보니까 사람들이 줄어들었네요. 어떻게 됩니까? 효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보고 있던 부산에 사는 100만들이 혹은 전남 다른 데서 사는 100만이 얼른 갑니다. 이게 차지하려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절대 서로 인구가 줄어들 수 없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건 사실이니까 이런 현상이 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인구가 너무 많고 힘드니까 주택 공급에 대해서 아파트 팍 짓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GTX 놓고 해가지고 경기 때려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효용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사교적. 얘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던 게 더 살기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산에 있던 사람이 그걸 보고 서울은 살기 좋으니까 인구가 더 오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서울은 계속 커져가게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개발 방식이었고 해결 방식이었습니다. 공급을 통해 가지고 주택시장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해결책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됐을 때 문제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인구들은 어디서 옵니까? 지방에서 오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지방에 지금 뭐 이렇게 중소소도시들은 다 어디 있냐면 아직 성장을 못 했거든요. 옵티마이제이션 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볼 일이 없으니까 서울로 가겠어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점점 사라지는 거죠. 사람들이. 효용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쓸쓸하고 있을 곳이 못 되고
우리 미래의 아파트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저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 지금 저 없어지기 지금 일보 직전이거든요. 한 20년 지나면 저기에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됩니다. 그거.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지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뭐 사람들 그쪽에 사게끔 하려고 계속 내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안 가죠. 왜냐? 여기가 살기가 좋으니까 안 가지 않습니까?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소멸도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지금 보이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인구가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는 저희들이 경제 논리에 맞춰가지고 그대로 두게 되면 독과점이 일어나듯이 서울이 모든 걸 다 잡아먹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왜 후진국이라고 말씀드리냐면 도시에서는 이게 벌써 몇십 년 전에 30년 전에 나와서 이야기가 뭐가 나오냐면 룰 오브 랭킹스라 그래가지고 도시 사이즈가 한 도시가 1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 1000만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두 번째 랭킹에 해당하는 도시의 사이즈는 얼마 정도 될까요? 500만입니다. 곱하기 하시면 돼요. 1 곱하기 1000만, 2 곱하기 500만, 3 곱하기 330만. 룰 오브 랭킹스라 그래가지고요. 랭킹에 따라가지고 인구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후진국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1등이 인구를 다 가져가요. 선진국일수록 이게 플랫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좀 퍼져 있죠, 이렇게. 근데 미국도 사실 심각하거든요.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하면서 오늘 뭐 제가 좀 이따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심각한, 제가 버팔로에 있지만 버팔로가 심각한 워스트 벨트 시티 중에 하나인데 회복이 안 됩니다, 인구가. 근데 그 인구가 줄어들면서 회복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여튼 그런 이제 이런 플랫하냐, 가파르냐인데 지금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가파르면서 이게 지금 한국 내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아파트들, 신도시들끼리 지금 경쟁을 하게 만들어버려가지고 여기에서 또 인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이용을 이렇게 집약적으로 가야 될 거냐에 대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한국은 근본적으로 집약적 토지 이용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건 이제 저희들이 정말 진지하게 이게 옳은가 아닌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게 이런 근거에 대한 이 논의들을 찾기가 참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빈집과 국내의 사례라는 게 제가 이게 저기 만들어 놔서 어제 밤에 제가 이걸 봤는데요. 이게 충격적입니다. 이게 미국의 그 소멸되는 도시에 대한 이야기하고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를 하는데 은퇴하는 데서 사람들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도시에서는 집이 안 팔리는 거예요. 집이 안 팔리니까 그 도시는 점점 죽어가고 젊은 인구들은 다 도시로 가는 거죠. 도시라는 게 대도시를 말합니다.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나 뉴욕시티 이런 데 다 그냥 가는 거죠. 가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버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집 팔고 싶어서 집을 내놨는데 집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게 관련 그 여러 가지 유인책을 막 주는데 결국은 안 가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거기 갈 이유가 없으니까. 미국은 제가 봤을 때 한국보다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액세시빌리티 자체가 너무 힘들거든요. 한번 이주하게 되면 거기에 좀 머물러져야 되는데 한국은 그나마 교통이 일일 생활권으로 거의 전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정책만 세운다 그러면 얼마든지 서울의 어떤 문화들을 향유하면서도 지방에 머무를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이 훨씬 희망적인데 아직까지 정책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게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거. 요건 한번 요 키워드를 가지고서 한번 보십시오. 이거 지금 미국은 진짜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비하면 정말 양반입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도 아직 훨씬 좋고요. 이제 도시가 이렇게 확장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요즘 제가 이렇게 서울에서 이렇게 이제 운전을 쭉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은 보이는 게 강변을 따라서 쫙 보이는 게 뭡니까? 왼쪽으로 아파트 단지 쫙 보이고 오른쪽으로는 저 이렇게 오른쪽으로 아파트 단지고 왼쪽으로 아파트 단지고 그러면서 저 보이는 게 산이 이렇게 탁 보이고 산에 전부 아파트 단지거든요. 노후된 아파트는 또 어떻게 합니까? 더 개발해가지고 또 새로운 아파트로 만들지 않습니까? 평당 1억을 가고 있습니다. 아르코라고 여기 반포에 가는데 거기 30평에 30억 간답니다. 30평. 말이 안 되는 현상이죠. 그러나 그게 뉴욕시티의 그 30평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그 정도의 개발 압력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의 값어치를 비교하면 뭐 뷰라든지 뭐 이런 걸 생각하면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뭐라 할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아파트로 다 변해간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럼 노후된 아파트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러한 것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른 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이제 저는 좀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한강의 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좀 정비가 돼야 될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아파트로 예쁘게 꾸미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저희들이 그 함부르크에 혹시 가시면은 이게 해변가가 있는데 해변가가 다 낮은 아파트 위주로 돼가지고 그것도 집들이 모이는 게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만들 건가 디자인에 대한 문제들은 또 있지만 어쨌든 뭐 그런 것도 괜찮겠다 이런 게 요즘은 조금 보는 뷰인데 그럼 서울은 그렇다 치고 서울이 다른 지역 그다음에 경기 지역 뭐 그다음에 이런 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다른 지역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게 다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얼번 스프롤이라 그래가지고 수평적인 도시 확장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도시가 만들어지고 나면 사람들이 미국의 꿈은 뭐냐면은 아메리칸 드림의 핵심은 그거지 않습니까? 100평짜리 이 하우스를 쫙 가지고 여기에 서버번 에어리아에서 옆에 사슴이 뛰어놀고 거기에 애들이 축구하면서 노는 그걸 부모가 자꾸 오면서 같이 놀아주는 여기 아메리칸 드림이었고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도시 다운타운 내에서는 못하니까 다 바깥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능하게 된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였냐면 SUV라는 이 굳건한 거대한 차가 싼 오일 가격으로 무지장 달리있던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생기는 게 이 수평적 도시 확장을 통해 가지고 이 커뮤팅이 너무 길어지니까 막 2-3시간씩 운전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새벽 5시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탄력 노동제라는 걸 해가지고 시간 조정을 하게 되고 뭐 그 계속 이제 그런 일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또 이게 도시가 그러면은 도시를 갖다 굳이 다운타운에 할 필요 없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옆에다 지우면 되는 거죠 도시를. 그래서 조그마한 도시를 만들어 여기서 출퇴근하게끔 만들고 그다음에 재택근무가 생기는 거고 뭐 계속 그렇게 해서 도시가 옆으로 쭉쭉 퍼져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다가 요즘 추세가 어떠냐면 외곽에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똑같은 문제입니다. 도시에 살면서 생기는 가장 큰 도시에 살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 우리나라에서는 3가지 정도로 보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첫 번째 사교육입니다. 사교육. 서울로 와야 되는 강남에 살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사교육입니다. 열심히 할 수 있는 이 싼 가격에 왜냐하면 이게 시장 자체가 크니까 비용은 떨어지고 거기서 사교육을 받아가지고 위에는 그 100만 명, 뭐 이제 한 30만 명인데 30만 명 학생이 다 서울대 가는 건 아닌데 다들 그래가지고 동일한 곳에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의료입니다. 의료시설. 서울에 가야 되는 게 뭐 잘 아시겠지만 이 뭐 사람들이 지방에 있으면서 가는 거에 가장 큰 그 질병 원인, 죽음의 원인이 이게 폐병 아닙니까? 폐질환으로 다 돌아가시잖아요. 공기오염으로 인해가지고. 아프면은 저항이 떨어지고 공기오염으로 해서. 근데 서울 가면 다 멸균시설, 대학병원 가면 잘 돼 있으니까 이게 잘 유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문화입니다. 도시 문화. 도시에서 주는 이 문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백화점. 요즘 한국에서는 그걸 갖다 어떻게 합니까? 큰 높은 빌딩 지어가지고 높은 빌딩에 전부 이렇게 한 곳에서 다 즐길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스타필드라든지 뭐 대규모 시설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갑니다. 이렇게 즐기고 이러는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걸 통해서 성공한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를 완전히 인공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나라인데 한 번 정도 방문하고 한 2번 정도 방문하시면 그다음부터 재미없다 이러실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그 스타필드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성공했다가 지금 스타필드가 지금 하남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지금 안 가고 있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얼터너티브들이 존재하니까. 특히 뭐 제2롯데월드 만들어주고 나서 또 그게 또 사람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히 경쟁이 붙는 거거든요. 하여튼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수평적 도시확장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수직적 도시확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줄비하게 늘어선 아파트들이 연결이 쭉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조만간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잠실 드러내고 나면은 거기에 이제 아파트 쭉 세우고 뭐 쇼핑몰 세우고 지하도로 다 연결하고 이러면은 그게 뭐 완전히 이제 삼성하고 잠실하고 같이 연결이 쭉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해가지고 무빙워크 다 만들어가지고 다 걸어 다닐 수 있게끔 되고 이러면 이게 뭐 거대한 수직 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큰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게 고밀도 건축물이 밀집되는 거고요.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여기에 대한 수직 도시에 대한 부분이 또 어느 정도 효용을 주냐의 문제는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요거는 지금 개념 자체가 굉장히 이게 생소한 개념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제가 3년 전부터 이야기를 한 건데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그때 서치했을 때는 거의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고요. 지금 이와 관련돼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문제들이지만 아직도 미국은 이 얼번 스프롤 이야기하고 있지 버티컬 그 얼번 스프롤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연결이 되면 합쳐지게 되면 이제 선형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다 아까 말씀드렸던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되는데 이런 개념들이 다 기본적으로 어디서 나오냐면 2차 산업혁명 시대에 저희들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최대다수의 최대효용. 벤담의 이론에서 이렇게 근거해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크면 거기서 만들어지는 평균 비용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효용이 증가하는 거죠. 평균 효용이. 언제까지 증가하느냐? 일정 수준까지 증가합니다. 서비스가 낮아지니까. 근데 이게 다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코스트가 다시 이제 막 증가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이게 롱텀으로 갔을 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롱텀으로 갔을 때는 전략 자체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이제 결국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환경적인 정의라든지 어떤 공간적인 어떤 배분의 문제든지 이런 거하고 연계되면은 좀 다르게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이런
제레미 벤담의 어떤 철학적인 근거하에 2차 산업혁명이 주도를 이루었던 그 사고 체계가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 여전히 지금 작동이 되고 있고, 학계에서는 아직도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이 지금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아까까지도 이 페이퍼를 리뷰하다 왔는데요. 아주 좋은 저널에 나와 있는 페이퍼 리뷰하는데 아직도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저희들이 지금 어떤 학문적인 체계라든지 사고 체계를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하나 예입니다. 수직 도시에. 보시면은 이게 그 에베레스트 산에 해당하는 높이 정도라는데 여기 이제 살면은 아유, 우리나라 이거 제일 롯데월드가 이런 거 뭐 비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 vertical vehicle, 그 수직차에 대한 거는 아무 생각, 엘리베이터가 그런 거죠. 수직차가 우리한테 주는 이 딜레이에 대한 거, 좀 컨제션에 대한 건 생각을 안 하거든요. 여기 한 50층에 사시면 그 다들 출퇴근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층마다 걸립니다, 이거. 한번 내려가려면 10분 전에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차 운전하면서 10분 걸리는 거 별 생각 안 하는데 엘리베이터 10분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그 비용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사니까 그런 건 똑같은 건데 전체적으로 도어 투 도어에서 이 10분이라는 개념이 어마어마하게 큰 개념인데요. 아침과 저녁에 다 걸린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또 자기들만의 이게 또 특급이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생기고. 하여튼 뭐 이런 문제들이 아마 이제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건데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코스트 체크할 때는 반드시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선형도시 하나 예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 건축학자들 어떻게 되냐면 예쁜 선형도시 만드는 거 이런 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게 이제 뭐냐면 기본적으로 모이게 되면 모이는 거에 대해서 먼저 들어온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큰 그 토지 이용 자체가 오르게 되고, 토지 이용자 그 토지 가격이 오르게 되는 그 가장 큰 이유는 이게 모노센트릭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한 사람만 한 곳에 하나의 도시가 모든 걸 다민하게 하다 보니까 경쟁되는 게 없으니까 이쪽에 다 모이면서 이 가격이 엄청 오르게 되고, 이 안에서 못 들어간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낙후된 이런 불균형을 도시 내에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역 간에 보시면 아까 이제 다 사람들이 이동하게 되니까 이쪽에 농촌은 굉장히 불합리한 사례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효용을 볼 때는 이런 불평등의 문제가 이제 우리가 계산할 때는 순편익과 이런 것들에서 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사례가 임금, 복지, 부동산 가격, 환경적인 요소 여러 가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의 현재 지금 패턴인데요. 얼마 전에 그 서울에서 이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떨어진다고 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최소 뭐 저 강남 쪽에는 1억 5천 이상이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이게 잡을 수가 없는 구조가 구조적으로 안 되는데, 이걸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걸 자꾸 봉급을 통해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서울은 점점 살기 좋아지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어쩔 수 없이 큰 문제고, 우리나라에서 이 신도시 건설 실패했지 않습니까? 이거 해가지고 잠시 떨어졌다가 오르거든요. 보시면은 잠시 떨어졌다가 오르게 되는데요. 이 리바운스가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오르게 되는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효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높아져 버리기 때문에 결국엔 10년이 지나면 다 좋아지게 됩니다. 두 번의 실패가 언제 있었냐면, 가격이 떨어진 게 이게 외부적인 요소입니다. 수요에 의해서 IMF라든지 그다음 경제 미국과 금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그 하락을 겪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한테 주는 그 함의가 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잡으려 그러면 결국은 이런 어디서 이 돈이 나오느냐 이걸 갖다 잡아낼 수 있어야 이 핵심적인 수요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서울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댄스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 좀 접근 자체를 좀 다르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 지도 교수님도 그렇지만 이 서울은 국제적인 도시로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좀 생각하는 거는 이 부가가치세를 높여야 한다. 이제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그리고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 부가가치세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부가가치세를 높이는, 돈을 지불 많이 해서 우리나라의 부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이거에 대한 건 이제 얼마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건 다른 이야기지만, 독일에 가시면 25%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고, 핀란드 가시면 30%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방문하면 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게 대해서 복지로 다시 돌려받기 때문에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좀 많은 인플리케이션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평등이라는 걸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이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고려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저는 아까 시장 참여자의 민감도를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시장 참여자의
요소를 볼 때 우리는 일반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정책을 펼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정책을 펴더라도 건강 정책이든 뭐든 이게 참여자의 민감도에 따라 다릅니다. 어린애냐, 나이 든 분이냐, 청년이냐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정책이라는 건 모두를 위한 정책을 펼쳐야 된다. 누구라도 피해보지 않는 정책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정책을 제안했을 때 모두 회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위로 골목 같은 데에 가시면 이렇게 계단이 많지 않습니까? 이 계단 에스컬레이터로 바꾸는 이 복지정책.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면은 정부가 헛돈 썼다 이렇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효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갔을 때는 이 나이 드신 분들이 걸음으로 해서 생기는 다양한 병원에 가야 되는 그런 비용들이 안 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세금을 아끼고 모두를 위해서 모두가 다 다치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거. 예를 들면은 뭐 또 이번에 최근에 나온 정책이지 않습니까? 학교 앞에서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앞에서는 학교 앞에서는 무조건 30으로 제한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정책,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이 정책을 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게 돼야 우리가 지금 이 도시 이 접근성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그게 결국은 이제 지역 간의 불평등 문제들 등을 해결할 수 있으면 이게 결국 불평등 문제가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이게 사회적 계층화 문제로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친구 교우 관계가 다 달라지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고요. 그게 결국 삶의 질의 불평등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4차 산업혁명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제가 이제 도시 쪽에서 이제 바라볼 한 3가지 정도가 대표적인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3D 프린팅 기술입니다. 요즘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드시고 있지 않습니까?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그걸 모르고 먹지만 예를 들어서 뭐 비비고라든지 이 선도식품 자체가 다 이런 거죠. 대표적인 게 스타벅스 커피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정해진 거거든요. 기계가 다 만들어준 건 저희들이 먹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 원료만 배달이 되게 되면 다 집에서 내려다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굉장히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잘 쓰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자의 민감도를 갖다가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고 시장이 공정하지만 그 규제가 이런 정의에 기반한 정당성을 가질 때 우리가 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요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도시를 갖다가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 비도시 지역, 특히 농촌이나 산촌에서 이 어마어마한 자원들을 갖다 가져왔지만 우리가 제대로 그걸 지불했느냐. 우리는 시장 가치로만 보면은 그 시장 가치라는 거는 그 안에 들어있는 잠재적인 그 가치를 갖다 고려하지 않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있습니다. 물을 갖다가 드시는데 제주도에서 생산한 물을 우리는 시장 가격으로만 평가하지 않습니까? 물의 가격이라는 게 시장 가격으로 평가할 때 다른 그에서 얻을 수 있는 물의 가격하고 동일한 가치에 대해서만 지불하는데 예를 들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제주도에서 다른 사람들이 쓰지 못한 물에서 생기는 그 가치까지 우리가 애들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걸 키우기 위해 뭐 여러 가지 농작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농작물에 들어가는 그런 가치까지 저희들이 고려한다면 시장에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제주도를 갖다 더 유지하기 위한 걸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잠재적인 비용 혹은 잠재적인 편익 자체가 시장 가격에 반영이 돼야 되고 우리가 그걸 뭐라 부르냐면은 소셜 코스트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무조건 지금 시장을 볼 때는 개인의 optimization 하는 개인 펑크션만 보는데 개인 펑크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셜 코스트라는 소셜 코스트 펑크션을 가져서 소셜 optimization을 하는 단계에서 이 차이 우리가 이걸 opportunity cost라고 그러거든요. 이 기회 비용을 갖다가 시장 가격에 반영을 해줘야 그래야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그 비용 지불에는 내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비용이 있다는 거죠. 플라스틱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쓰시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개념을 더 도입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는 같이 나눌 수 있는 사회로 가는 게 맞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는 지금 이런 opportunity cost나 혹은 latent cost 혹은 latent benefit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그 잠재적인 편익 이런 것들을 하나의 정의로운 컨셉으로 좀 들고 들어와서 그걸 이룰 수 있게끔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 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런 이제 존 롤스가 이제 정의적, 절차적 정의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것만 따르면 잘 될 거라고 했지만 이것만 따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독점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런 제레미 벤담이 이제 양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썸을 했더니 행복해야 되는 이런 사회가 되는 거고 이게 지금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이 핵심적인 이론적 그 근거가 되었지만 지금 샌들이 이제 뭐 발표를 했을 때는 그 정의라고 보시면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그 핵심적인 내용의 어떤 이론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케이스만 쭉 나열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가치가 뭐냐면 이런 공동체주의적인 요소, 우리가 조금 더 다 같이 잘 살 수 있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가치들을 이론화하는 작업이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거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뭐 이런 내용들, 특히 이제 latent benefit이라든 이런 잠재적인 편익을 우리가 어떻게 이 비용으로, 그러니까 아니 가격으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공간적인 정의라는 걸 이제 이런 내용, 환경적 정의, 공간적 정의 이런 부분들이 urban planning, regional planning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이것들을 없애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고 우리가 그래서 플래닝을 해야 된다,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분들이 뭐 저 데이비드 하비, 뭐 이제 쿵이 있고 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보는 페인스타인 이런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것들을 본 거예요. 도시에서 이 슬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교통이 없는 거예요.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이 없으니까 저 앞에 액세시빌리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자기들끼리 그냥 뭉쳐 사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것들 우리가 observation 하는 거고, 그게 결국 이 레이스 문제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미국 사회에 어마어마한 일이 된다. 계속 주장하면서 파인딩을 하는데 해결책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하는 게 그런 사람들한테 복지를 주기 위해서 대학도 막 보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혜택을 주지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의 이런 자기 강화, self-reinforcing effect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되면서 굉장히 이분들은 네거티브한 측면에 있어서의 그 공간적 정의를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더 이렇게 이 latent benefit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제도화시켜서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포지티브한 이런 그 공간적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그 기억하시는 건, 이 대도는 큰 도시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거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정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여기에 투자하면 돈을 버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보를 알았을 때 내가 그거를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거를 막기 위해 갈 것이냐. 우리가 이게 지식으로 배우고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게 제가 오늘 이런 열린 포럼에서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뭔가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안다 그러면 그 바뀌는 세상에 저희들은 다른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에 뭐 핵심적인 내용, 뭐 높은 세금 부과하고 뭐 등등 이거 반드시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이런 거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공공기관으로 이렇게 이전해서 어쨌든 거기에서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 제가 잠깐 말씀 다 드렸던 거고요. 다 잘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들고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그래서 결국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비대면으로 지역에 살면서 도시 문화를 향유화시키게끔 하는 거. 영어 공부 안 시켜도 됩니다. 교육이라는 거 이제 인터넷으로 다 이게 연구자시니까 인터넷으로 다 찾아서 직접 하시면서 우리 자식은 학원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영어 공부 하시면서 우리 애는 학원에서 영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학교 선생님이 영어 시험 문제를 그렇게 내니까. 그러면 학교 제도를 바꿔야 되지. 이걸 갖다가 우리 애를 갖다가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이건 문제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실천을 못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반발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죠.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 이제 아주 중요한 거고, 이게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게 하이퍼 커넥티비티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 3D 프린팅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자율주행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차를 통해서 우리가 코스트를, 이 개인이 가지고 소유했던 개인차들이 공공화됐을 경우에 이거에 대한 책임 소재는 정부가 민간 기업과 협의를 통해서 가져가게 되고, 우리는 개인 자동차가 이제 공공의 형태에서 지불하게 되는 형태로 갖고, 이 VR이나 AR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어서 앞으로 도시에 가지 않더라도 그 도시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형태로 가게 되면 우리는 더 중요한 가치, 특히 이제 환경적 가치가 앞으로 삶의 질을 갖다가 가지게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전히 쓰는 용어는 스마트 시티입니다. 그래서 이거 개념이 사실은 저희들 행동을 반영을 하는데, 저는 스마트 리지언이나 스마트 스페이스라는 컨셉을 좀 도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하시는 분들은 다 그게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스마트 시티라고 했을 때 저희들 도시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공간적 분리의 소멸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런 뉴럴리즘이라는 형태의 어떤 활동으로서 이제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랬을 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토지 가격을 도시의 대도시의 상권에 있느냐 없느냐로 했지만, 그게 아니라 인바이러먼탈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는 도시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가치도 증가하고 농촌의
혹은 비도시 지역도 가치가 증가해서 서로 균형점을 이루게 되는 이런 사회가 올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정책을 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게 이제 앞으로 참여정부의 하나의 그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재 육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전인적 인재 육성을 해야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학생을 만들어내고 그 실패를 통해서 배워서 더 창의적으로 갈 수 있고 그게 전문화되는 그런 형태로 가서 결국 종주에는 우리가 퍼스트 무브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좀 전체적인 20년간의 장기 로드맵을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이걸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뭐 안 나오는데요. 2년 전에 제가 한 5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2년 전에 그래서 우리가 버추얼 세상이라는 게 한번 우리나라에서 시도를 해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런 그 버추얼 어스라는 컨셉을 왜 이렇게 제안했냐면은 구글 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부동산이라는 개념을 실제로 보는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개념을 이 가상에다가 그대로 얹은다 그러면 그래서 이게 뭐 가상 디지털 트윈이라고 그러죠. 여기를 갖다 그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이 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공간들을 다 주고 그 공간 안에서 이 자기들이 꾸밀 수 있게끔 해서 다 엘로케이션을 시키고 여기서 모든 활동이 일어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신기술을 이루는 게 아니냐. 신기술이 지금까지 개발됐던 거를 집적화해가지고 새로운 세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지금 쓰시면서 하루에 핸드폰 몇 시간 보십니까? 제 생각에 최소 6시간 보실걸요? 우리 인생의 반은 지금 핸드폰으로 쓰고 있거든요. 이미 우리는 그런 세계에 진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해서 진정하게 이런 내용을 이제 논의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러한 플랫폼의 기본적인 스트럭처 한번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든 뭐 다른 걸 하든 가상세계 속에서 나의 공간을 가지고 이 공간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펼치고 이 정부 서비스도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저희들이 다 직접 액세스하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 가서.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공간 자체가 이미 다 있다 그러고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액세스할 수 있다 그러면 모든 서비스가 바로바로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한번 제안을 해봤고요. 이런 것들을 실제 어느 정도는 구성이 되고 있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가상세계하고 현실이 1대1로 매칭을 시켜야 된다. 그 매칭이 되어야 뭐가 생기냐면 독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먼저 우선 선발대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게임 세계에서는 어느 정도 구현이 되었습니다. 이게 핵심은 토지거래가 되겠습니다. 이게 토지거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토지거래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이미 이제 이런 세컨드 라이프라든지 심즈를 통해 가지고 했는데 이건 가상 세계입니다. 현실 세계 자체를 반영을 못 했는데 거기에 대한 라이센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벌써 이제 어느 정도 V월드라든지 이런 것들로 어느 정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다른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되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껍데기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구현시키지 못하고 있고 이 안에 정보를 못 입히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그런 거 관련된 과제를 좀 수행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재밌는 거로 많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그래서 뮤레파 튜브라는 것도 있고요. 회사를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는 책도 제가 직접 쓰고 논문도 직접 쓰고 그러면서 과거 또 트레디셔널한 부분들도 같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이 정말 많이 바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학들이 대학 도서관에서 저널 라이센스를 이제 안 하려고 저널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교수들한테 야 앞으로 오픈 액세스 저널이 다 내라. 너희들 우리 돈 지불 못 하겠다. 그러니까 세상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될 건가를 진짜 이제 고민을 하고 한 곳으로 이렇게 잘 디렉션을 잡아서 나가면 우리나라 미래가 정말 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스마트 도시와 창조 도시의 조화 이렇게 잡아주신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대전 제 관심 굉장히 많아요. 대전에서 어렸을 때 좀 자랐고 해서 대전에 관심 많고 대전에 자주 옵니다. 자주 왔을 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인데 이제 스마트 도시 논의가 굉장히 지금 활발한데 모르겠어요. 전 일단 창조 도시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스마트 도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창조 도시로서의 대전이 어느 정도 지금 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제가 사진을 다시 잘 골라왔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창조 도시를 만들려면 세 개의 그룹의 사람이 모여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스타트업이고요. 하나는 스타트업 그리고 하나는 이제 문화 예술인들입니다. 예술인들이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창조적인 그 소상공인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대전이 보면 하이텍 이런 그 스타트업이나 과학 인재들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도 어떻게 보면 많이 그 예술 전당이나 해서 그 문화시설을 많이 확충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골목상권,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소상공인, 요새 핫플레이스라고 하고 뭐 뜨는 골목상권인데 그 부분이 오히려 그 대전이 부족한 부분이다. 그래서 대전에서 뭐 지금 전국적으로 유명한 골목상권이 뭐가 있을까? 핫플레이스가 뭘까?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떠오르는 게 별로 없어요. 성신당 빼놓고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세 개 그룹이 같이 모여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랑 그리고 예술인 그리고 우리는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불러요. 창조적인 소상공인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 이 세 그룹이 같이 한 지역에서 어떤 다양한 그런 그 시너지를 발휘해야 되는데 대전이 각 분야별로 부족한 면이 물론 있겠지만 가장 부족한 부분이 로컬 크리에이터. 근데 거리가 없어요. 거리가. 대전을 대표하는 거리가 없다. 골목상권이 없다. 이런 문제를 지금 말씀드려서 이 창조도시가 만들려면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그럼 하이텍 기반의 창조도시, 뭐 실리콘밸리 이런 뭐 시애틀 이런 도시를 얘기하는 거고요. 문화산업 기반의 창조도시하면 뭐 베를린이나 아니면 교토 같은 도시들. 그리고 소상공인 기반의 창조도시하면 뭐 포틀랜드나 오스틴 같은 도시입니다. 물론 이 모든 도시에 말씀드렸듯이 스타트업도 있고 문화산업도 있고 소상공인 다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느 분야가 좀 더 그 특징이 강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개를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세 그룹을 다 한 군데 모여놔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대전이 제가 보기엔 실리콘밸리 같은 하이텍 기반 창조 도시로 가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금보다는 더 활발한 소상공인 산업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그럼 골목상권에 이제 주로 그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모여 있어요. 창조적인 소상공인들이. 근데 골목상권이 뭐냐 했을 때 여기서 좀 이견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게들이 모여 있는 새로 생긴 상권이에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중심 상권이나 전통시장 그런 데가 아니고 상권이 아니었던데 갑자기 새로 생긴 상권입니다. 그거 보고 뜨는 골목 상권이라고 하는데 서울에는 보면 2000년대 중반에 홍대, 가로수길, 이태원, 삼청 이게 4개 지역으로 시작했습니다. 같은 때 이제 지방에서도 전주 한옥마을 이때 같이 생겨요. 그래서 이 골목 상권이 어떻게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보통 여기를 젊은이들이 가린 이유가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한 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문화를 같이 소비를 한다, 감성 소비를 한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형태의 문화지구입니다. 그래서 도시 문화의 중심지가 됐는데 그 역사를 보면 물론 공간 구조도 중요하고 예술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골목상권은 소상공인들이 개척하는 상권입니다. 그래서 홍대나 가로수길 역사를 보면 항상 첫 가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가게가 거기를 개척해서 다른 가게가 들어가면서 상권이 확장하는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문화자원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임대료가 싼 지역에 한 가게가 들어가면 다른 가게들이 따라갑니다. 잘 되는 걸 보고. 그럼 20, 30개가 모인 다음부터는 접근성, 공간 디자인, 정체성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뜨는 골목상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문화자원, 또 이를 통해 형성된 정체성의 특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박 교수님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낙후된 지역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문화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나라에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골목상권입니다. 자, 이렇게 6가지 조건을 만족해야지 골목상권이 되기 때문에 대전에서 그러면 왜 대전의 어떤 지역이 골목상권으로 지금 주목을 못 받냐 했을 때 여기 뭐 한가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 골목상권에서 도출한 6가지 성공 조건이고요. 처음에 4개에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홍대, 이태원, 삼청동, 가로수길입니다. 이게 하나의 지금은 큰 권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분화하고 확장을 해서 지금 홍대권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 한 10개 이상의 상권이 모여있고 이태원도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삼청동도 그렇고 강남이 약간 정체됐어요. 재개발하면서 골목자원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강남은 15년 전에 비해서 속리단길 하나 추가한 정도고 새로 생기는 골목상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2012년 정도 되면 성수동이 뜨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여기 큰 골목상권이 서울에 지금 5개 권역이 있습니다. 골목상권 그 외에도 소규모의 골목상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52개 5개에서 시작해서 52개로 늘어났고 5년 차이로 이제 부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대구로 간 다음에 이 광역시에도 31개 그 5년 후에 또 기초단체에서도 골목상권을 만들어주고 무슨 망리단길에서 무슨 리단길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골목상권을 찾으시려면 리단길에서 찾아보시든지 아니면 뭐 카페거리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전국에 지금 120개 정도 됩니다. 제가 파악한 골목상권입니다. 대전에 보면 제가 대전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후보지로 4개 올려놨어요. 4개. 일단 후보지로.
근데 여기가 무슨 서울의 그 유명한 골목상권은 다른 지역에 뭐 전법 카페거리나 뭐 김광석길만큼 유명한 데는 없어요. 하지만 네 개. 지금 골목상권이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궁금한 소재동에 가요. 소재동에 가면 예 굉장히 가까워요. 대전역 가셔서 그쪽 반대편에 가면 왜 그 옛날에 그게 일제시대 때 거기가 호수가 있었고 신사가 있었던 동네인데 호수가 있죠. 소재동인데 거기가 이제 철도 관사촌이 있어요. 그거를 서울의 익선동을 개척한 익선다다라는 기업이 들어가서 부동산 10개 사서 뭐 아마 굉장히 신기하실 거예요. 아주 신기한 공간을 만들어 놔서 10개를 만들고 다른 기업들 들어가 있는데 지금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이 소재동. 그리고 대흥동은 원도심이고 어운동, 바로 옆에 어운동, 그리고 이제 북명동, 그 건너편에 북명동 이 4개 정도를 제가 올려놨어요. 후보지로. 그렇지만 이 4개의 그 골목상권이 뭐 전국적으로 알려진 골목상권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니 대전이? 문제가 없습니다. 대전 전체를 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도와드린다면 제가 몇 가지 조언을 드리는 거죠. 자, 상권 전체가 굉장히 불황입니다. 그런데 골목 상권이 유일하게 성장하는 상권이고요. 중심 상권, 대여로 상권, 몰링 상권. 대형 쇼핑몰은 전 세계적으로 불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는 비슷하다 생각하는데 통계를 보면 예, 전체적으로 어렵다. 근데 골목 상권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경쟁하는 그런 지금 판도가 됐습니다. 저희 자랐을 때는 상권끼리 경쟁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보통 뭐 종로나 광화문 뭐 아니면 명동에 갔고 그 동네 상권이 뭐 관광지가 된 사례가 없잖아요. 그래서 골목 상권이 관광지가 됐는데 서울의 골목 상권을 66개로 분류했습니다. 이게 맛집 가이드 블루리본인데요. 그럼 제가 15개 골목 지역, 비골목 지역 한 50개 정도 되는데 맛집 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상권의 활력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지표입니다. 2012년, 17년 사이 맛집 수 변화를 보면 이때가 임대료가 가장 많이 오를 때예요. 이때가. 그러면 세계 패턴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건이 계속 진입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분류에 따르면 거의 뭐 4, 50개가 새로 들어갔는데 여기 분류는 5개가 들어갑니다. 연희, 연남, 설해마을, 한남, 성동, 부암동. 그리고 언론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피해가 크다는 지역, 가로수길, 압구정, 삼청도를 보면 맛집 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지금은 더 줄었을 겁니다. 그래서 맛집들을 보시면 대충 그 상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과학적으로 주목해야 될 상권이 2개입니다. 홍대, 이태원인데 왜냐하면 임대료가 계속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맛집이 계속 늘어나요. 85개, 143개 늘어났고 85개, 102개 늘어납니다. 연희, 연남동이 홍대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희, 연남 여기 안 들어간 망원동, 합정동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상수동을 집어넣으면 아마 홍대는 5배, 절대 강자입니다. 골목상권 홍대가. 홍대가 전문 강자인데 그러면 홍대가 뭐가 특별한 게 있길래 이렇게 계속 확장, 마포구 전체를 삼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연남동, 이게 연희동 넘어가면 난가자동, 그래서 서대문구, 은평구까지 확장하고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경의선 숲길 따라서 마포, 공덕역, 효창공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강대가 드디어 떴어요. 그래서 서강대는 신촌에 있지만 아무도 안 가던 데인데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동네가 됐어요. 숲길 따라서. 자, 우리 이제 총장님 여기 계시지만 여기 연희동 서문 북문 지역입니다. 연희동이라는 우리가 연희 전문을 시작했잖아요. 연희 전문으로. 그래서 연희동이 같은 동네예요. 그리고 연남동은 연희동의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연희동을 젊은 사람 다 홍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경의선이 확장되면서 지금 대흥동 쪽으로 넘어가면서 신천보고도 홍대라고 불러요. 연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홍대 옆에 있는 그 대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연대가 뭘 잘못했느냐? 그럼 홍대가 실력이 있어서 그렇겠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홍대 제가 이사장님이나 총장님한테 강연을 했는데 또 홍대가 드디어 이제 홍대 그 상권의 가치를 알아서 그 담장을 무너뜨려요. 무너뜨려 상가를 조성합니다. 홍익대학교에서. 그 연대도 지금 뭐 그래도 무궁무진한 자원이 있습니다. 저희는 담장도 그대로 있고 홍익대학교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연대랑 홍대랑 차이는 홍대는 미대가 있고 영대는 음대가 있는 거예요. 자, 미대는 전 세계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미대를 보냅니다. 미대를 보내서 미대가 여러 가지로 뭔가 다른가 봐요. 굉장히 그 음대생들보다는 좀 더 기업가 정신이 있어서 창업을 많이 해요. 특히 디자인이나 건축 쪽. 그래서 골목상권 현상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대개 건축이랑 디자인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학교 때. 그렇기 때문에 미대가 여기에 이제 학원이나 여기 그 홍대 그 서교동에 학원이나 뭐 갤러리 창업을 하면 그게 이제 기본이 돼가 홍대 확장되는데 연대는 아다시피 고급 음악만 해서 거의 창업 안 하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사람들만 육성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실용 음악가를
신설을 해서 그러면 했으면 그나마 K-팝의 중심기가 됐을 텐데 그런 거 안 해요. 뭐 오케스트라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네. 근데 뭐 지금 우리가 그 이쪽 서울 서부 지역에 홍대가 잡았다고 했다고 해서 문화의 주도권을 연대에서 아쉬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큰 관심 없어요, 저희 대학은. 제가 이제 보직을 많이 했는데 보직에 신촌에 제가 상가를 하나 사자고 그랬어요. 사서 거기 연대 정체성에 맞는 상가를 먼저 우리가 개발을 하자. 그러면 다른 그러니까 왜 인사동에 가면 쌈짓길 있잖아요. 쌈짓길 같은 상권을 연대 대학 캠퍼스 타운에 맞는 상가를 우리가 먼저 개발을 하면 다른 데가 따라올 거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호응이 없었고 이제 홍익대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연대도 바뀔지. 근데 문제는 홍익대가 홍대의 어떤 그 혜택을 거의 못 받습니다. 그냥 사람들은 홍익대가 어디냐 그러면 홍대 앞에 뒤에 있는 대학이 홍익대라고 합니다. 이 홍대라는 그 브랜드가 이 홍익대랑 이제 연관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홍대도 지금 후회하고서 지금 어떻게 하든지 이거 활용하려고 지금 상권을 개발하려고 5,000평이나 돼요. 5,000평. 큰 상권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홍대에 뭐 특별한 게 뭐 있냐 했으면 여기에 결국에 인디 문화입니다. 홍대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그 지역 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작가, PD, 뭐 예술가, 언론인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삐딱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인데 이 사람들이 독립 문화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모든 뭐 독립 브랜드나 독립 가게는 다 홍대에 있어요. 지금도 옛날보다는 못해졌다고 하지만 그래서 2, 3만 명을 이주시키기 전에 홍대를 복사를 못합니다. 거의. 그럼 대전도 예술가 성향의 사람들이 모인 지역이 보헤미안 지역이라고 영어로 보헤미안 지역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보시면 되고 부산도 경성대 앞에 있었는데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경쟁력이 막강한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 주민 문화. 이태원도 보면 기본적으로 외국인 문화죠. 외국인 사는 동네니까 여기도 그러니까 외국인을 몇만 명 이주시키기 전에는 이태원과 경쟁할 수 있는 상권을 못 만듭니다. 두 군데가 독보적인 거죠. 그래서 이태원도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언론에는 경리단길 좀 침체됐다고 하지만 그 12개 이태원 상권 중에 하나입니다. 건너뛰어서 해방촌, 지금 후암동에서 회원동으로 가고 있어요. 이태원이. 그래서 이쪽으로는 약속 쪽으로 뻗어가고 남쪽으로는 순천향병원에서 한남동 오골이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말하는 한남동 제3구역이다. 지금 요번에 또 재개발이 무산됐다고 여기가 보통 얘기하는 여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살아요. 또 여기도 또 큰 보광동 쪽입니다. 골목상권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도 이렇게 계속 확장하는 이유는 정체성이 뚜렷하다 특징이. 그래서 요새 어떻게 보면 힙스터 라인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홍대, 여기가 이태원. 여기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 홍대 이태원을 지나가는 6호선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은평인데 은평 쪽이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이게 열신내 쪽이 굉장히 상가가 지금 개선되고 있고 불광천이 여기가 응암역에서 증산역에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여기가 천변인데 여기가 골목상권 들어갔고요. 오른쪽으로 보면 태릉 공릉동 지역에 경춘선 숲길을 어떻게 보면 경의선 숲길처럼 골목상권처럼 지금 재개발했어요. 여기에 골목상권이 들어가 있고 중간에 전통시장하고 중고시장들 모여있는 여기 동묘 앞에서 약동까지 여기에 또 상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6호선에서 지금 안 쓰는 데가 고려대학교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려대학은 대기업 임원을 많이 배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도시 창업자랑 별로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 분야 들어온 뒤로부터 보면 연대 졸업생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도시문화 산업을 주도하는 연대 출신이 많아요. 뭐 패션이나 뭐 음식업이든 뭐 건축이든 연대 출신이 많고 그러니까 이쪽이 홍대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도시문화의 중심지가 된 겁니다. 조금은 변하고 있대요.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여기에 고대가 여기 3개나 지나가는데 여기는 아무 움직임이 없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6호선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도 9호선 얘기를 많이 해요. 강남을 통과하는. 근데 상가를 보면 6호선이 절대적으로 유망합니다. 근데 여기가 보면 우리나라 전통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게 강북만 통과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가장 투자 가치가 없어야 되잖아요. 여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면 하이텍, 하이터치 그 두 영역이 동시에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하이텍만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하이터치 영역이 어떻게 보면 경험, 연대, 커뮤니티, 좀 더 사람 냄새 나는 게임전 보통 하면 아날로그의 반격이라고 하잖아요. 레트로붐, 뉴트로붐 다 이쪽인데 그 분야를 선도하는 상권이 골목상권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상권을 보면 저는 이커머스하고 골목상권만 남고 중간 지역이 위험한 거예요. 그게 이제 쇼핑몰, 백화점 이런 데입니다. 대전이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쪽 골목상권이 부족한 거는 균형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하이탁이나 하이타치 영역에서 좀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골목상권에 이렇게 다가이 모이냐면 일단 공간 차별성입니다. 처음에 한옥마을에서 시작됐고요. 북초. 그 다음에 70년대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연희동 지역이나 연남동 지역의 기본 자산이 70년대 단독주택이에요. 그래서 전국에 어딜 가시든지 택시운전사한테 70년대 부자 동네 어디냐고 하면 거기가 골목상권 지심입니다. 그 시내의 부자 동네인데 거기가 주택이 좋고 도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상권이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평생 아파트 살았기 때문에 70년대 단독주택들하고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세대들인데 굉장히 집을 잘 줬어요. 원목 집어넣고 조각 넣고 정원도 있고 하니까 이게 뭐 신천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잣집, 달동네, 그 다음에 적산가옥, 대구, 분산, 목포, 인천의 적산가옥이 뜨고 지금은 창고, 공장, 인쇄소 공구하기 위해서 아파트 단지만 아니면 다 뜹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대전의 고민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대덕 단지의 그럼 경쟁력이 전원 도시의 경쟁력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 아름답기만 한 거죠. 여기에 보면 골목상권이 들어갈 환경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문화 경제의 변화인데 요새 보면 체험 경제, 에어비앤비, SNS, 인스타그램 이게 모든 뉴트론 그리고 레트로붐 뭐 이게 전부 골목상권이 유리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상권에 보면 홍대에서 창업하는 건 중요하면 홍대 가게를 갖고 있는 거는 근데 홍대 어디 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 찾아옵니다. 암만 구석에가 있어도 그렇듯이 작은 가게가 그렇게 옛날 기준이 위치가 좋지 않는 데 있어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변화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자체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우리 기성세대가 어떻게 보면 가성비 따지고 과시적인 소비하는 젊은 사람 아저씨들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저도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그리고 근데 보통 이제 골목상권을 개척한 사람들은 소비를 통해서 약간 자기를 표현한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술가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골목길에 모여서 골목상권을 2000년대 중반부터 개척한 거고 요새 밀레니얼들은 소셜 소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향 공동체 얘기하고 그리고 코드가 맞아야 된다고 그러고 수제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 지역에서 만드는 거 좋아하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이게 일상을 죽인다고 그러고 여행을 가서도 현지인처럼 살겠다고 해서 그 지역 문화를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전혀 모르는 방식으로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초라한 골목길에 가서 북스테일에서 책방이 있고 그 위에 그러면 게스트하우스 있으면 거기서 그냥 주말을 보내면 책 읽고 조용히 보내요. 그럼 우리 기성세대는 전혀 이해 못하는 우리는 주로 자연 어떤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역사 문화재 찾잖아요.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도시 문화라 하면 도시 여행이라고 부르는데 소셜 소비자로 바뀌면서 전부 골목상권이 유리한 소비자들입니다. 그래서 밀레니얼들이라고 전부 소셜 소비자는 아닙니다. 밀레니얼 중에서 모든 소비자도 있죠. 당연히.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밀레니얼 소비자들이 포스트모던이나 소셜 소비 성향이 큰 거죠. 우리보다는. 그리고 로컬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는 어떻게 보면 지방이라고 부르고 변두리 시골이라고 부르는데 그 밀레니얼들은 로컬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밀레니얼들이 반발을 하는데 기성 세대 문화의 중심지가 어디예요? 서울이고 서울에서도 중에는 강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 그 대안을 찾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지역으로 많이 이주를 하고 창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귀농귀촌하고 뒤집이 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골목상권 현상 요새 그리고 동네 중심으로 살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집을 고를 때 기준이 상권이에요, 상권. 스타벅스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핫플레이스 얘기하고 고향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서울도 보면 한 구에서 일하고 사는 사람들의 비율이 50% 넘었어요. 그래서 강북이 비싸진 거예요. 그래서 신도시보다는 아까 박 교수님 말 다 도시문을 몰려오다 보니까 강북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마용성 하면 거의 강남 수준 올라갔잖아요. 근데 마용성의 마포, 용산, 성동구를 마용성이라고 하는데 그 마용성 현상을 설명할 때 보통 부동산 전문가는 강남 접근성 얘기하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용산도 저는 이렇게 강남 친화적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마포는 정말 강남이나 가깝다 생각하는. 왜 가깝다 생각하냐? 그럼 강변무 타면 금방이래요. 그러면 평창동에 가서 거기도 강남 가깝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내부순환도로 타면 금방이래요. 이거 모든 걸 강남으로 설명하는데 마용 현상을 저는 골목상권으로 설명합니다. 마포에는 홍대가 있고 용산에 이태원이 있고 성동구에 성수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가 골목상에 들어가면 동네가 브랜드가 됩니다. 우리 총장님도 알다시피 20년 전에 망원동, 상수동이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동네가 될 거라고 아무도 상상 못했어요. 거기가 침수지역이에요, 침수지역.
그렇죠? 근데 이제 골목 상권에 들어가면서 이게 브랜드가 되면 기업이 들어갑니다. 인재가 들어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홍대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도시산업 생태계로 발전했는데 아직 정부가 주목을 안 하는 거죠. 소상공인 중심에 좀 이따가 설명드리고. 그래서 요새 가면 골목 상권을 그러면 어른들이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여기 가면 이제 주위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리고 뭐, 이 가게가 문을 여는지 안 여는지 알려면 인스타를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재료 떨어졌다가 문 닫고 주차도 당연히 안 해주고 뭐 시키는 것만 먹으라고 그러고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응을 못하는 거죠. 하지만 확실한 거는 우리가 파스타집이면 세계적인 파스타를 15,000원에 먹여준다. 그 대신 딴 건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취향에 맞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조자, 상인, 소비자들의 새로운 공동체, 우리가 입고 살던 공동체, 골목상권이 형성되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산업의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상권이 뭐냐 했을 때 일단 그 외부인 중심의 상권이 중심 상권, 몰링 상권, 골목 상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 주민 서비스 중심의 또 동네 상권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대로변에도 가게가 전통적 생활 상권, 먹자 골목이 하는데 골목 상권의 반대말은 먹자 골목입니다. 우리 세대가 가는 식당에 모여있어 먹자 골목이라고 불러 절대로 골목 상권이라고 안 부릅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주로 이제 골목 상권 하면 여기 영세 상권을 골목 상권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지금 새로운 그런 관광지가 된 상권은 정부가 정책에 크게 반영을 안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1세대, 3세도 가고 남대문 시장이나 뭐 이런 그 대형 쇼핑몰 전통 시장이 모인 데를 몰링 상권이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셔서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 이 영역입니다. 옛날엔 동네 상권이었는데 지금 관광지가 된 상권은 골목 상권이라고 부릅니다. 골목 상권의 역사를 보면 6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소분열 16가지 조건을 만족해서 그 조건의 중요한 사례를 모아놓은 책이 골목길 잡아놓는데 2년 전에 나왔는데 이 책을 보시면 16개나 있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정부가 특히 나서서 인위적으로 조성하기는 어렵습니다. 다 자연 발생적이고 상권을 그러면 이 16개 조건을 통해 현재 상황을 평가하는 어떻게 보면 체크리스트를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정체성인데 이거 너무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서울역 같은 경우를 보면 중앙역입니다. 중앙역엔 전 세계적으로 모두 비슷한 산업이 들어가 있어요. 뭐 유통이나 호텔이나 컨벤션. 그것도 지금 서울역이 그렇게 발전하고 있고 서울역이 새롭게 뜬 배경에는 절대적으로 기여한 게 서울로 사업입니다. 서울로 사업이 6개로 찢어진 서울역들과 하나 통합을 시켰는데 지하도는 절대로 지역을 통합을 못 시켜요. 지상으로 해야 되는데 서울로가 이제 들어서면서 이동인구가 발생하면서 여기 뒤에 가장 수혜 지역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중림동, 여기가 또 그 서계동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이제 골목상권이 3개나 들어갔고 건너편에 회원동 쪽이 지금 활발하게 지금 상권이 형성됐는데 여기서 이태원이 이렇게 넘어오고 있는 거죠. 이태원이 후암동 통해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접근성 개선인데 이 사업 하나가 동네에 엄청난 어떤 혜택을 주고 있다, 활성화시키고 있다. 지금 이게 좋은 사례입니다. 책에서는 근데 우리가 이제 골목상권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해야 되는 거죠. 이게 결국엔 다 사람 문제입니다. 골목상권이든 창조도시든 인재를 우리가 모아야 되는데 그 소상공인 영역에도 지금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 특색에 맞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대학을 정식 대학이 아니고 어떤 그 구심점을 전 장인대학에서 여기 그 장인대학 중심으로 골목상권 인력을 육성해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홍대 같은 경우도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닙니다. 아까 골목상권의 6가지 성공 조건 각 영역에서 정부가 실천한 어떻게 보면 사업들인데 굵직굵직한 게 맞아요. 제일 큰 게 대중교통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6호선 그리고 인천공항철도 경의선 숲길 거기 여기 문화시설을 많이 여기다가 배치했는데 대기업들도 많이 이전해갖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제일 큰 그 기여는 여기입니다. 6호선이 되면서 망원도 합정 상수역으로 확장되고 공항철도가 들어오면서 여기가 홍대가 중국인 관광객의 서울 관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2차도 들어와서 그렇게 게스트하우스를 묵으면서 딴 데로 가는데 경의선 숲길 통해서 지금 효창공원 쪽을 확장한다. 그래서 지금 대전이 보면 결정적으로 걷기 좋은 도시가 아니잖아요. 전혀. 기본적으로 자동차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목상권을 이렇게 대규모로 육성하시려면 기본 도시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 장인대학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장소 기반, 공간 기반 창업입니다. 지금 골목상권 지도한 사람들이 되게 건축, 디자인하는 사람들인데 다 공간 기획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목상권 이해하시려면 가게를 절대로 가게라고 안 불러요. 점포라고. 공간이라고 합니다. 공간. 그래서 예술인의 창작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가게를 공간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리고 커뮤니티,
그 커뮤니티라고 하면 여기 고객들이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동업자들도 있고, 근데 커뮤니티 행사를 많이 합니다. 매핑이라고도 하고, 그 콘텐츠, 로컬 자원을 활용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 이 세 가지 능력을 교육하는 기관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보완해주기 전에는 지금 건축가 디자이너 출신의 어떤 골목 장애인들이랑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권과도 상권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상권 전문가가 새로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도 새로운 개념이 이때 없습니다. 그래서 C1, C2를 훈련시킨 기관이 장애인대학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시작됐어요. 제주도에서 이제 제일 빠른데 보시면 제주 원도심에 창업할 사람들을 일단 뽑습니다. 뽑는데 어디다 어떻게 하냐면 공간부터 확보를 해요. 그래서 이제 유휴 공간을 서너 개를 확보한 다음에 거기에 창업할 사람을 모아서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6개월 칠 때니까 여기서 어떤 사업을 할지 사업안을 제출하라고 비즈니스 모델을. 자, 그럼 내가 어디서 창업할 공간을 알면 그 다음에 뭘 할 수가 있어? 공간을 어떻게 꾸밀지? 그럼 어떤 로컬 자원을 활용할지? 내가 이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랑 협업할지? 제가 말했던 공간기획, 그리고 커뮤니티 기획, 그리고 로컬 컨텐츠 개발을 할 수가 있잖아요. 창업을 할 때가 어딘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골목상권에서 가장 성공에 중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스터, 멘토링을 시켜서 6개월 동안 비즈니스 모델 완성을 시키고 통과가 되면 재정 지원을 해줍니다. 여기가 이제 군산에서도 이런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군산 원도심에 창업할 창업자들 모아서 6개월 동안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역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전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정의하는 장인대학이 지역 단위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덴트스테이션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게 2년 전에 굉장히 핫 이슈였는데 지금은 좀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임차인 권리를 대폭 강화를 했어요.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을 해서.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경기가 좀 안 좋아가지고 임대료가 지금 약간 주춤한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목상권 20, 30대 밀레니얼들이 가는 상권인데 이런 가게가 있어요. 골목상권입니다. 베이커리하고 커피 전문점이 주축이고 거기 독립서점이 들어가야 되고 양식당 그리고 사진관이 있어야 되고 편집자 공예공방이 들어가야 이런 브루어리 이런 가게가 있어야 골목상권이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는 상권은 먹자골목이다. 2014년 기준으로 처음에 이게 F&B라고 합니다. 음식점 중심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중심으로 바뀝니다. 여기 보면 지금의 골목상권의 주축은 복합문화공간, 살롱, 라운지, 코워킹, 코리빙 이런 데예요. 커뮤니티. 어떻게 보면 문화산업 창조 산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커뮤니티에서 자기의 어떤 그 충성 고객층이라든가 아니면 협업 파트너를 구축하지 않으면 생존 못하는 업종들이 주축입니다. 그래서 주요 골목상권에 가면 2000년대 중반에는 음식점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전부 아까 말씀드린 2세대 업종들이 주축입니다. 주요 골목상권에. 골목상권에 돈이 모이다 보니까 대기업들도 지금 여기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골목상권 기획 전문업체, 익선동, 익선다다가 소재동에 와 있는 거고 이 세 개 회사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골목상권을 기획하는데 근데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먹튀라고 해서. 그래서 좀 더 지역 밀착적인 사업을 하는, 지역 정부랑 협업하는 사업자들 생기고, 대기업들이 말씀드렸지만, 골목상권을 흉내내려고, 골목 문화를 제한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골목길 안에서 골목형 쇼핑센터, 그리고 빌딩 안에서 골목형 상가, 여기는 골목상권 자체를 만들었고, 카카오 자회사인데, 그리고 건설회사 중에서 네오밸류, 엘리웨이 광교라고 해서 보면 신도시의 골목상권을 조성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좀 더 민관 협력 사업으로 제주도 사업을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여기가 엘리웨이인데 이게 겉모양은 아울렛인데 여기에 골목 가게를 90개를 집어넣어서 골목상권을 이기겠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처음 보는 어떤 그런 흥미로운 사업입니다. 그건 잘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1세대, 2세대가 그렇게 하태는 않는데 전반적인 트렌드에 비하면 2세대가 좀 부족하다? 제가 평가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이렇게 골목상권을 개척하는 사람들, 아까 창의적인 소상공인이라고 하고,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뭐 지역성과 기업단 자신만의 콘텐츠로 가치를 창출한다? 그래서 우리 여기는 좀 관심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를 보면, 우리가 너무 이제 실리콘밸리에 집중한다고 제가 약간은 비판합니다. 왜 그러냐면 창업은 어떤 핵심 경쟁력이 기술도 있지만 비기술 영역도 중요합니다. 생활혁신력, 지역혁신력이 있는데, 일단 로컬에서 일단 성공한 회사들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억 정도 로컬에서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2단계로 재창업을 해서 전국 기업, 세계 기업으로 가는 그게 전통적인 기업 성장 트랙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도 그랬고 미국 대기업 다수가 그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처음부터 글로벌 대기업을 유니콘을 만들겠다는 게 실리콘밸리가 되게 다 기술 기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같은 데서는 벤처 캐피탈이 생활혁신형, 스타벅스나 나이키도 투자를 해서 키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로
기술 쪽으로 가고 있고 보면 로컬 쪽은 거의 지금 투자가 생태계가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도 보면 생활혁신형, 지역혁신형을 약간 우리가 크게 평가를 안 한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는데 보면 크게 보면 6가지 그 생태계 중에서 우리가 한 곳에만 집중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가 활동하는 영역이고 여기도 기술 기반이 있습니다. 메이커라고 부르는 기술 기반이 있는데 일단은 작게 시작하는 기업들이죠. 그래서 아니면 100억 정도 일단 안정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재창업 시키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산업이 골목 산업은 절대 작은 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산업 분류를 보면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고 전체 고용 인력으로 보면 지금 현재도 20%입니다. 골목 산업과 문화 창조 산업이 그러니까 자영업 그 규모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로컬 크리에이터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될지 여기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보통 그런 비즈니스 모델은 글로벌 대기업에서 많이 옵니다. 그런데 아마존이 오프라인은 오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아마존이 헤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개 잘하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도 보면 기본적으로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 하는 사람들 오프라인에서 자신 없어하고 거꾸로도 안 되고 이상해요. 아까 말한 하이터치 인재랑 하이텍 인재랑 다르듯이. 그걸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기업 단위에서 이상적으로 결합한 사례가 없다고 보는데 일단 그 오프라인 기업들 보면 이런 트렌드가 있는데 보면 스타벅스입니다. 20년 전에 스타벅스가 우리나라 처음 들어왔을 때는 그때는 간판을 한글로 썼다고 그게 뉴스였어요. 기억나세요?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메뉴 통합했고 인테리어도 통합했는데 5년 전부터 스타벅스가 동네 가게가 됐다. 동네 가게. 그래서 동네에 자기네 랜드마크가 되겠다. 그럼 동네에 랜드마크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문화재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시작됐는데 15개 그 컨셉 스토어라고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어요. 종로에. 근데 여기 뭐 문화재에 들어가서 이렇게 교토처럼 일본 찻집처럼 하고 메뉴도 일본 메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로컬화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컨셉은 마찬가지입니다. 동네의 중심 가게가 되겠다. 여기는 이제 커뮤니티 호텔의 모델인데 에이스 호텔이라고 합니다. 에이스 호텔인데 여기도 보면 그 지역의 문화재집 건물에 들어가서 로컬 크리에이터, 지역 브랜드랑 협업해서 에어비앤비에 가지 말아라. 우리 호텔에 와도 충분히 지역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게 커뮤니티 에이스 호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로컬 브랜드를 이제 모은 편집샵입니다. 일본 회사인데 서울에도 있어요. 그러면 일본에도 50년 이상 돼야지 합격을 시키는데 여기도 뭐 서울에도 전국을 다 모아야 가게를 못 채울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생활 그 산업에서 유명한 브랜드가 없고 특히 로컬 브랜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 뭐 말표 부디야, 아피스 만년필, 파일럿 만년필, 모나미 호텔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럼 대전에서 로컬 브랜드 샵을 만약에 여기가 2호점은 제주도 지금 오픈하는데 대전에 이 가게가 오면 대전 전체에서 이 가게 채울 수가 있을까요? 대전에 로컬 브랜드가 있나요? 성심당 있다고 했잖아요. 대전의 자랑인 그 성심당 있잖아요. 성심당 말고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래서 지금 근데 로컬 브랜드가 풍부하지 않으면 관광산업, 마지막에 골목상권이나 로컬 브랜드가 없으면 관광산업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어디 가면 어느 지역을 가든지 다른 지역에 없는 걸 살려고 하고 다른 지역에서 체험할 수 없는 경험을 요구하는데 대전이 그런 특색이 없는 거죠. 브랜드도 없고. 그거는 뭐 대전 잘못도 아니고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중심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지금 전환을 해야 되는데 좀 우리가 좀 더디다 뿐이지 밀레니얼이 앞서가서 골목상권이 앞서가서 이미 그렇게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밀레니얼이 이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창업합니다. 로컬 편집샵이라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 이 도시 자체를 그러면 내가 만들겠다 하면 도시가 별거 아니에요. 일자리가 있고 주거지가 있고 상업시설이 있으면 마이크로 도시라고 좀 부르는데 위워크가 비슷하게 가려고 여기가 좀 어려워졌잖아요. 한국에서 이 모델보다 더 잘한 모델이 많습니다. 어반의 하나의 연남동에다 도시를 건설하는 어반 플레이 그리고 RTBP라고 그래요. 돌아와요 부산항을 리턴 투 부산 포트. 그래서 RTBP라는 회사가 영도의 조선소에다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주거, 일, 놀이를 자기네가 다 건설해요. 글로벌 대기업이든 로컬 기업이든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앵커스토어가 되겠다고 합니다. 혁신성, 지역성, 문화성. 이 두 개가 다 새로운 겁니다. 요새는 지역다워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역의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게 어떤 글로벌 대기업도 그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랜드마크가 돼야 된다. 이런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 온라인에서만 플랫폼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에도 전부 플랫폼이 되려고 합니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로. 그래서 지금 보면 근데 그동안 골목상권의 앵커 스토어들이 공간으로 그동안 잘 왔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랑 대비되는 공간으로. 그래서 이런 상권이 많이 생기고 공간 자원도 지금 소진되고 좀 실증이 날 때가 됐는데 이제 콘텐츠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콘텐츠라고 하면 요새는 젊은 사람은 모든 걸 콘텐츠라고 그래요. 영상, 스토리, 뭐 캐릭터뿐만이 아니고 음식점이면 음식까지 콘텐츠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로컬 소재가 문제인데 뭐 상상력이 달린 겁니다. 뭐든지 어떤 로컬 콘텐츠 소재가 될 수가 있다. 이 그 로컬 크리에이터 산업에서 가장 잘하는 기업이 제주의 제주상해입니다. 그리고 여기 연남동의 어반플레이라는 기업인데 이게 선두주자예요. 그러면 둘 다 잡지로 시작해, 잡지로. 그럼 이제 제주인이라는 잡지가 우리나라에서 상업적으로 성공한 유일한 잡지입니다. 대전에도 있어요. 월간 토마토라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유지하는데 다른 어떤 레벨의 잡지인데 그 다음에 잡지가 왜 중요하냐면 잡지를 가면 대개 보면 그 지역 가게를 많이 소개하니까 좋은 걸 많이 알잖아요. 그런 걸 모으고 싶어 해요. 그래서 로컬 브랜드를 보면 편집자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주상에는 지금 3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제주도에서. 그리고 어반플레이는 연남방과 연남장의 로컬 브랜드 편집샵을 합니다. 그러니까 편집샵을 하다 보면 부족한 게 보이잖아요. 그럼 답답하니까 자기가 직접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컬 제조업으로 넘어가요. 이게 이제 새로운 형태의 창업 방식이고 이게 전형적인 콘텐츠 기반 제조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그런 통로를 정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왜 잡지가 중요하냐면요. 대덕net 어디 있어요, 대덕net? 어떤 대덕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기사가 너무 없어요. 그러면 대덕에서 어떤 사람들이 살고 어떤 장사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 쪽에 의식주 생활문화 쪽을 많이 이렇게 커버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 그 과학기술의 동향보다는 그래야지 이게 사람들이 이런 겁니다. 지금 세상이 바뀌었는데 동네에서 누가 돈을 버는지 우리는 한 번도 안 가르쳐요. 왜냐하면 공부 잘하면 대학을 보내고 서울의 대기업에 가라고 그랬지 우리 동네에서 큰 부자는 어떻게 돼요? 다 시시하다고 그랬어요. 시시하다고. 근데 요새 좀 세상이 바뀌고 젊은 사람 중에 다는 아니라 일부는 로컬에서 창업해서 그냥 독립적인 기업가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꼭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그러면 한 번도 그럼 우리가 지역 교육을 안 시키니까 누가 무슨 일에 돈 버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걸 메꿔주는 거예요. 그럼 로컬 편집샵을 운영할 수 있는 가장 그 자격 있는 사람이 잡지 운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덕넷에서 굵직한 사업가를 배출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죠? 이렇게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안 해서. 그래서 한번 그쪽을 좀 늘렸으면 대덕넷도 오늘은 여기 우리 대덕 연구단지의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그 가게들이 많이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데 로컬 브랜드 하나만 있으면 대기업에서 서로 러브콜을 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맛집이었는데 수제맥주 전통 디자인 상품에서 자꾸 입점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대기업들도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특색을 팔고 싶은데 우리나라 로컬 브랜드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제주에 가면 늘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대기업 소상공인 상생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플랫폼 역할하고 로컬 브랜드는 로컬 크리에이터가 담당하는 이런 구조로 봐야 되고 지금 그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말씀드렸듯이 다 도심으로 들어오는데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골목 지역에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골목 산업 자체가 문화 산업 창조 산업이 되고 골목 산업이 있어야지 문화 산업 창조 산업이 위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골목 상권을 우리가 개발한 다음에 여기다 창조 산업 문화를 얹히는 게 맞고 그렇다면 원도심이 맞는 거죠. 원도심이 문화산업, 창조산업. 하이텍이랑은 달라요. 하이텍은 신도시에도 가능하지만 문화창조산업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홍대인데 홍대가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먹고 노는 데라고 알고 있죠. 어른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홍대에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화장품, 패션, 여기 워낙 뭐 연예 기획사나 출판사, 그리고 골목 브랜드, 커피, 우리나라 대표하는 커피 브랜드 대부분이 홍대에 나옵니다.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엔트로사이트, 빔브라더스, 매니팩트, 펠트컵 못 들어보셨죠. 여기다 프리시까지 넣어버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커피 브랜드 전부 홍대에서 나옵니다. 빵 가게들, 뭐 북카페 전부 홍대. 이쪽에 이제 화장품, 스타일란다나 젠틀몬스터, 로로 이런 모르실 거예요.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또 세계적으로 투자를 받는 브랜드들이 홍대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럼 홍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강남은 그게 안 되냐? 왜냐하면 강남은 외국 명품만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안 되고 뭔가 새로운 걸 하겠다 하면 전부 홍대에 가서 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브랜드 계속 배출한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스탠퍼드 공부했는데 그때는 스탠퍼드 지역이 천국인 줄 알았어요. 고부장도 있고 여기 뭐 전원 도시고 신도시고 자동차 도시죠. 근데 지금은 15년 전부터 샌프란시스코로 넘어가니까 여기다 통근버스 운영을 해요. 페이스북이나 애플에서. 통근버스 운영하지 않으면 안 오니까. 그래서 페이스북에 젊은 사람 90%가 샌프란시스코 산답니다. 제가 공부했을 때 상상을 못 하던 그때는 우리 버클리에 대해서 엄청난 우월감을 갖고 있어요. 스탠퍼드가. 그래서 버클리 유학생들 저희 굉장히 부러워했는데 지금 완전히 역전돼서 다 젊은 사람 여기 삽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2세대 인터넷 기업들은 다 샌프란시스코에 창업을 해요. 여기서 창업을 안 합니다. 사람을 못 구해서.
다 도심에 살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용성 이런 그 현상을 이렇게 접목시켜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예가 아닌 거예요. 다 도시에서 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스타트업 정리할게요. 스타트업도 있어야 되고 예술인도 있어야 되고 문화산업도 있어야 되고 소상공인도 있어야 되는데 소상공인 중심으로 창조 도시로 성장한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미국의 포틀랜드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가장 선망하는 도시가 포틀랜드인데 이제 포틀랜드 문화를 설명한.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창조 커뮤니티의 어떤 조건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협업을 많이 하고 서로 도와주고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있고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 다 모든 자기가 예술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만드는 제품이나 상품을 누가 알려줘도 방법을 제조 방법을 뺏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이게 어떻게 보면 중세 수공업자 문화, 아티자 문화로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도 근데 포틀랜드 말씀드렸듯이 여기 하이텍도 강하고 말씀드렸듯이 문화산업도 강합니다. 근데 유난히 이 도시가 로컬 브랜드가 강해요. 한번 참고해서 대전도 이런 그 소상공인 산업을 좀 더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핵심 말씀드리지만 로컬 브랜드 플러스 골목 상권이 굵직한 게 있어야 돼요, 대전이.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과학 인재를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뀌었어요.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이 바뀌었다. 왜냐하면 라이프스타일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가 적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밀레니얼을 우리가 구박하지 말고, 그리고 밀레니얼의 라이프스타일이 선진국 라이프스타일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지난 50년 동안 추구했던 라이프스타일이 돌이켜보니까 과거의 라이프스타일이었던 거예요. 억울하지만 할 수 없어요. 억울하지만 할 수 없고, 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별거 아닙니다, 별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 세대가 참여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문화를 구축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좀 더 어려질 거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